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헤어진 연인의 메시지 공개, 명예훼손될까? 저의 아버지 명의로 사채를 썼습니다. 음주운전 자전거에 치였어요. 골프채에 맞았는데 민형사소송 둘 다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우리 군 현역 장교의 접근에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의 거래소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 시도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부터 짚어주실까요? 이 사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필리핀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등 불법 도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2016년경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공작원과 접촉을 하게 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2018년에는 공작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고객 유인책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이 공작원으로부터 약 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받아서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고 공작원으로부터 가상화폐 운용 수익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공작원에게 깊이 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군사기밀은 어떤 경로로 유출 시도를 했던 건가요? 접촉했던 공작원은 2018년 피고인에게 현역 군인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에 피고인은 전직 장교인 사촌 동생을 통해서 현역 장교의 연락처 등을 입수해 공작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중 한 장교는 우리 군의 한국군 합동지휘 통계체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군 작전 상황이 공유되고 기밀이 송수신되는데 해킹을 당하게 되면 군 지휘 통제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군 현역 장교 총 8명의 인적사항을 넘기는 등 간첩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실제로 공작원에 포섭된 한 장교는 말씀드렸던 합동지휘 통계체제에 접속해서 군사기밀을 탐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시계형 몰래카메라나 해킹용 장비 부품을 구입해서 해당 장교에 전달을 하는 등 공작원의 행위를 간첩 행위를 계속 도와왔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하급심의 판단 짚어주실까요?
1심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 공작원의 그 신분 및 이 씨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을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인식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일부 현역 군인들이 이 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서 그 실행 행위가 예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해서 이 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살펴볼까요? 네, 항소심 2심에서는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을 하고 1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국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판시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신림을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식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항소심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시처럼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 4년형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떤 판결의 내용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접죄에 대해서 징역 4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국가 전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거에 비해서는 이제 4년이 좀 더 굉장히 낫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피고인의 경우 확정적으로 지금 해당 그 공작원이 간첩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다소 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간접 행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상당히 좀 낮아진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뭐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제가 사실 이제 교제했던 네. 분이 있는데 네네. 직업이 현직 판사세요. 네. 일단은 상담자님께 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신상만큼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분과는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고, 네. 이제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만남부터 이제 결혼하자. 이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런 계획까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저도 첫 만남에 이제 호감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되게 유쾌하고 그렇게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소개팅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먼저 적극적으로 저한테 대시를 하더라고요. 헤어지자마자 벌써부터 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는 중.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제가 먼저 헤어짐을 고했지만 이제 힘들어했죠. 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5개월 뒤에 다른 여성분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먹었죠. 네.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양다리였는지 환승인지 이제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네. 저한테 적극적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연인의 네. 결혼 소식이 들려와서 충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제가 그분한테 좀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저희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좀 소문날 정도로 그 안 좋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 이제 구급차도 많이 오고 경찰들도 많이 출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긴 한데 네. 와, 아무래도 저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이랑 교제를 할 당시에 저한테 이제 표현했던 것들 뭐 조금 그런 어떤 성행위의 포즈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SNS에 SNS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유령 계정을 타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저를 고소를 했어요. 또 스토킹이랑 명예훼손으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한 여성으로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분에게 겪은 피해 억울함을 알리고자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네. 만든 거였는데 지금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그분이 이제 법을 잘 아는 위치와 아무래도 그냥 제 혼자서 그런 생각인데 막 라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법적 싸움을 해봤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저를 두 번째 고소를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되게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네. 약 없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시군요. 네. 심지어 이제 약을 먹고 자면 뭐 많으면 20시간까지 잘 정도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SNS에 우리의 이제 그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그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제했던 전 연인과 헤어진 후에 지금 상담사님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연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김배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중에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기소유예 스토킹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셔서 네.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상대방이 이제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합의서나 어떤
향후에 다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뭐 작성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 그런 합의서에는 제가 이제 한 번 더 연락을 했을 시 네. 1회에 100만 원인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접근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만 쓰셨고,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에 관련돼서 이제 쓰시지는 않으셨던 거죠. 네. 네. 명예훼손은 제가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쓰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사람한테 닿았나 봐요. 그래서 삭제해달라,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조정기일에 가잖아요. 네. 갔는데 그때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끝났는데 어, 제가 그때 충격 먹은 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결혼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당시에 처음 그 스토킹으로 상대방 쪽에서 이제 고소를 해서 합의를 보셨고 또 합의 과정에서 이미 이제 SNS에 어떤 그 내용들을 게시를 하셔서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상대방이 요구를 했고 우리가 삭제한 사실이 있었네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였어요. 네, 사람들이 꽤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이미 이제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어서 정식 재판, 그러니까 정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으시죠? 지금 두 번째요. 아, 두 번째. 네. 두 번째라는 것은 1회기일에 지금 그 공소사실, 그러니까 기소된 그 공소장의 내용을 부인하신 것이죠? 명예훼손의 네,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공익에 네, 그런 내용을 조금 아, 주장하고 적었다. 있어요. 한 여성으로서의 피해 입은 사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공익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직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좀 저희가 이제 말씀 이제 드리면 일단 이제 법에서 정통망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야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명예훼손 사건을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특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소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해당 상대방의 어떤 실명이나 어떤 직업의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사실상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게시를 하신 것인가요? 제가 그 이니셜 그 성을 따라서 네, 네, 모 씨라고 썼다가 네, 그 중간에 네, 그 수정을 못한 게 네, 그 한글로 이제 땡 씨라고 쓴 거예요. 네, 이제 그걸로 특정이 된다고 네, 네, 네. 그리고 내용도 이제 어쨌든 그것이 알려지면은 이제 상대방의 평가가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실은 올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소개팅으로 만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스킨십적이거나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기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과거에 이제 어떤 혼인빙자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처벌되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교제 기간에 어떤 그런 행위가 그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지금 이제 그런
그것은 모두 이제 법률적으로 폐지가 돼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따지거나 하긴 좀 어렵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이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좀 지나치게 맞지 않은 행위라서 이것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금 SNS에 게시를 한 것으로 보이세요. 맞으시죠? 네. 네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상단장님께서는 이것은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 행위가 해당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그것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서 면책 조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으시면서 아마 그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생각이 되세요. 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법률상 우리가 기재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것이 아니라 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범위를 넓혀질수록 여러 가지 행위들이 명예훼손 행위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좁게 판단할수록 명예훼손 행위가 더 많이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대신 사적인 어떤 영역들은 좀 더 보호될 수 있는 면이 있고, 즉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생활에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좁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 판례의 경향입니다.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지극한 내밀한 대화를 폭로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상대방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판시한 어떤 판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분의 어떤 사적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냐,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은밀하게 나누셨던 이제 대화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어떤 성격이나 어떤 품행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욕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공익이 뭔가 더 나아지고 여러 사람들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인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기소가 되셨을 때 이미 앞에 이제 한번 기소유예를 받으셨잖아요. 네. 기소유예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실까지, 스토킹까지 같이 기소가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그 합의 이후에 이제 네. SNS에 개인 정보로 그 개인 정보와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건데, 네. 그런 거 올리고 팔로잉 한 번 했다고. 네. 칭찬.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은 공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데 대해서 2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최근에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내는 것이 횟수가 굉장히 작고 경미한 행위라고 해도 스토킹에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요즘에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지금 기소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는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고려해서 이번에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비슷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이미 유예했던 범죄까지 같이 기소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같이 기소를 하셨어요. 제가
아, SNS를 하나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명예훼손만 기소가 되신 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것도 같이 기소가 되어 계시는 거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럴 것으로 아까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유예를 했다라고 해도 동종범죄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 앞에 기소 유예를 갖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하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처벌이 이제 경합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 선임되신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조언을 하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막 인정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하고 있고 이미 한번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지금 이러한 기소가 된 상태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법률적으로 저도 이런 이제 사건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도 만약에 지금 그 피해자 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물론 지금 이 방송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분인지 전혀 저희가 특정되거나 이제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해자 쪽에서 그러한 의도가 계속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도 사실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나 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를 밝히고 싶은 계속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려는 간접적인 자료도 쓰실 수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우리 조력을 받으시는 변호사님과 깊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다소 처벌이 이번에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 네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앞에도 한번 합의를 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무죄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지는 저도 조금 의문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또 만에 하나 유죄가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네. 아무래도 제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또 다시 이제 합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빨리 네. 끝내려고. 네. 근데 합의를 안 봐주고 계시는군요, 상대방 쪽에서. 네, 네. 큰 액수에 아니면 네. 만약에 지금 금전적인 어떤 액수 때문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제시를 했지만 그 보상 금액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것을 회수를 바로 해가면은 더 그 합의의 효과가 있지만 회수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 피해자와에 대한 손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공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지금 얘기는 해보셨죠? 우리 변호사님과.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저희가 유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으니까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형사공탁을 하시거나 이런 점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닐까요? 형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과 민사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은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경우, 유죄가 나오는 경우 모두를 대비하는 방법인 거죠. 기술적으로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형사적으로 내가 명예훼손 행위를 했지만 난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상담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변호사님께서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님 제가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일단 과거로 인해서 현재를 잃지 마시고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사랑이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 큰 아픔 속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상담자님은 귀한 사람이니까요. 나쁜 생각도 이제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네. 괜히 소개팅만 아니요, 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변호사님 조언을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전적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사업 실패로 2010년대 초반 개인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인은 파산 면책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며 생활해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재산을 은닉해 왔더라고요.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2013년경 해당 부동산이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일부 현금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도 있었더라고요. 지인은 형식상 채무자는 제 아버지였지만 대출이자는 실제로 본인이 납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 지인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까지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 공증 절차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해당 부동산뿐 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가족은 집을 잃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약정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파산 면책 기간 중에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관리 운용한 행위는 그럼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형사처벌이나 면책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후에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기 파산죄로 규정을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지인이 파산 면책을 진행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한 것은 전형적인 재산 은닉 행위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 파산죄로 유죄 확정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받았던 모든 빚을 채무자가 다시 갚아야 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 또 인감까지 사용해서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건 사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을까요? 여러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대출 관련 서류나 공중 서류를 작성을 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그 문서를 행사한 동행사죄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이나 삭제업자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그들을 상대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재산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아버지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나 배임죄 성립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 처음부터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명백히 사기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시효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등기는 2013년경이고 언제 작성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지인은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도 썼습니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지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시효는 그 형사적인 어떤 각 범죄와 또 민사적인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기 파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우리 형사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아버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관리를 해왔다면 범행이 계속 된 것으로 보아서 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죄나 문서 위조죄 같은 각 범위의 행위 시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지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약정서를 써주었다면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중단이 돼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상담자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버지와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또 대출, 공증 등의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입증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담자께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이제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상의 권리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버님과 아버님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네.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 대출을 받은 서류, 공증 서류, 아까 말씀하셨던 약정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당시에 또 관련돼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증인들의 그 진술서, 또 법원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배달 중 잠시 인도 근처에 정차를 하고 배달 오더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전거가 와서 제 다리를 치더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자전거 바퀴에 휩쓸려서 저도 함께 넘어졌는데요. 자전거는 공공자전거였고 상대에게 진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었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경찰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더니 최대한 합의금을 드리겠다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명함을 받고 헤어졌는데요. 명백히 음주운전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만 받고 사건을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우선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최근 해외 영화를 봤는데 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네.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저는 이거 음주운전인데 라고 제가 그럴 얘기를 수 했던 있죠.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처벌 수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취소 또는 정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형량은 사실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어쨌든 범죄인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음주 자전거 운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처벌이 약하다고 해도 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즉 신고를 안 해서 경찰이 알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경찰이 알게 되면 처벌은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따라서 우리 피해자분이 이분을 꼭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사고 직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명함만 받고 헤어졌거든요. 그럼 경찰이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냈을 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음주 사고를 이제 저지르신 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이제 굉장히 과한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네.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요구할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금전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또 실제로 또 그거에 동의를 해서 얼마의 이제 금전을 받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냈다는 것은 그 합의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완전히 종결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더라도 또 하루 이틀 또는 혹은 몇 개월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성의 어떤 확인들을 충분히 하시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면 추후에도 다시 합의를 받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합의가 추후에 발생할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예상한 것이었는지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된 것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분쟁으로 갈 여지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네. 며칠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통해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 증거입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정지 수준인지 취소 수준인지 아니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수준인지 이것이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은 불과 이제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해당 그 피의자가 내가 얼마를 마셨다라고 실제 이제 자백하지 않는 한 굉장히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가 인도 근처에 정차를 해 있었는데 이 점이 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차에 해당을 하므로 원칙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우리 상담자분께서 법규를 위반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오토바이를 정차를 했다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을 부담하시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우리 피해자분의 과실이 받는 금액들을 일부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께서 배달 라이더신데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산재나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회사에 소속된 정식 근로자가 아니거나 개인 사업자가 일하는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그 배달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지금 보장을 받았지만 현재 법이 개정돼서 배달 라이더도 배달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도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나
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골프장에서 어떤 손님이 제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스윙을 했습니다. 드라이버 헤드에 머리를 맞았는데요. 8cm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긴급 봉합을 했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요. 성형외과에서는 일단 흉터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흉터가 말끔하게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추후 흉터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응급실 치료비만 보냈다는 점입니다. 제가 추후 1년여간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고의는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골프와 같이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운동을 할 때 주변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성형외과에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비용 외에 향후 1년간의 치료비와 또 추후 진행할 수도 있는 흉터 제거 수술비까지 미리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를 다 포함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미 지출한 응급실 비용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발생할 비용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정당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소견이나 어떤 비용 산정 내역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를 다쳐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상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화가 더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한 치료비 외에 정신적 위자료는 통상 어느 정도의 수준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타인의 어떤 지금 그 가해로 인해서 신체 손해를 입었다면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봐서 네. 우리가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부위 또는 정도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후유 장애 정도 이런 것들이 또 발생했는지 유무 이런 것들 또 그 가해자의 태도나 그 이후에 어떤 그 합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 태도 이런 것들도 모두 같이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그 머리에 8cm의 상처가 났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 또 가해자의 대응도 현재 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300에서 500만 원 아마 이상의 그 지금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상대가 이미 응급실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합의금 대신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두 가지 절차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순차적으로 이건 먼저 저건 먼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이 이미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인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같이 받는 것이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해자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이 골프장 측에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골프장 그 사업자와 같이 어떤 그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만약에 골프장 측에서 시설이나 안전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캐디 등에 대한 어떤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이 생생법률쇼 2025년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연말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김배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도 막막한 법의 문제 앞에서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연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법적으로 마음고생 하신 분이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 생생법률소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최고의 변호사들이 또 최선의 우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의견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